60이 넘은 시아버지가 매일 며느리를 목욕시켜 주십니다. 이 사건은 마을 전체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사람들은 그들을 멸시하며 거친 말을 속삭였다. 늙은 남자와 젊은 여자가 함께 사는 것이 과연 순수할 수 있겠는가? 그들 사이에 오직 가족 간의 사랑만 있다고 믿는 사람이 있을까? 아무도 그것의 진실을 알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겪은 고통을 알고 그들의 조용한 희생을 안다면 여전히 감히 그들을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어보세요. 눈물과 관용으로 가득 찬 생각하게 만드는 이야기입니다. 거친 산과 숲 사이에 언덕 위에 기둥집이 줄지어 자리 잡은 곳에 웅장한 자연 속에 조용히 자리 잡은 작은 마을이 있습니다. 이곳 사람들은 땅과 하늘의 리듬에 익숙해져 단순하게 생활합니다. 아침에는 밭으로 나가고 오후에는 부엌으로 돌아옵니다. 그 오래된 집들 사이에는 거의 60년 동안 침묵 속에 살아온 한 남자가 있다. 바로 탐 노인이다. 그는 본래 행복한 가정을 꾸렸지만 그의 유일한 아들인 정 씨를 낳은 직후 잔인한 운명으로 인해 그의 덕망 높은 아내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의 아내가 죽은 날 그는 가냘픈 팔에 아이를 꼭 껴안고 소리 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는 정을 좋은 사람으로 키우는데 자신의 모든 사랑을 바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은 가난하게 살았지만 서로 의지하며 성장했습니다. 정은 약한 아이가 아니다. 오히려 강하고 다소 터프한 아이이다. 정 씨는 어린 시절부터 아버지의 고생을 이해했습니다. 아버지가 낡은 옷을 꿰매기 위해 밤새도록 깨어있던 모습, 자식들을 위해 음식을 모으기 위해 단식을 했던 모습을요. 그는 아버지가 너무 걱정하도록 두지 않았고 항상 열심히 일하고 확고부동했습니다. 하지만 정이 통제할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다. 그의 마음이 조용히 한 소녀에게 주어졌다는 것이다. 메이는 어린 시절부터 마을 사람들에게 보호받아온 고아입니다. 그녀의 부모가 누구인지는 아무도 모른다. 다만 어느 추운 겨울날 사람들이 숲속 오래된 나무 아래에 버려진 갓난아기를 발견했다는 사실만 알고 있다. 마을의 한 친절한 여인이 메이를 데려갔지만 삶은 그녀에게 완전한 행복을 주지 않았습니다. 메이의 양어머니는 그녀가 겨우 10살이었을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부터 그녀는 마을 사람들의 친절에 의지하여 온갖 일을 해야 했습니다. 빨래, 천짜기, 채소 수확을 해서 먹을 것을 구하는 일 등이었습니다. 메이는 어려운 환경에서 자랐지만 결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슬픈 눈을 가지고 있지만 항상 강인함과 회복력을 가지고 빛납니다. 그리고 그 눈빛이 정 씨의 마음을 설레게 했다. 정과 메이는 어린 시절부터 친한 친구였습니다. 두 사람 모두 대나무 숲에서 자랐고 황금빛 논을 돌아다녔습니다. 그들은 화려한 사랑의 말이나 먼 곳에서의 맹세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다만 조용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손을 꼭 잡고 함께 개울을 건너고 늦은 오후에는 불가에 앉아 미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느 날 정 씨는 아버지 앞에 섰습니다. 그의 눈은 그 어느 때보다 더 단호했습니다. 아빠, 저는 메이와 결혼하고 싶어요. 늙은 탐은 대나무 바구니를 짜고 있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의 마른 손이 멈췄다. 그는 아들을 올려다보며 생각에 잠긴 눈으로 말했다. 메이도 착한 아이지만 너희 둘 다 지지해 줄 사람이 없어. 앞으로 네가 고통받는다면 견딜 수 있겠니? 정 씨는 아버지의 손을 꽉 쥐었다. 누구의 도움도 없이 혼자 너를 키웠어. 나도 힘든 일이 두렵지 않아. 늙은 탐은 한숨을 쉬었다. 그는 평생 혼자 살았지만 아들이 자신과 같은 외로움을 겪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는 정이 마음을 먹었고 아무것도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작은 마을 한가운데서 소박한 결혼식이 거행되었습니다. 결혼식 날 호화로운 가마도 없었고 하얀 웨딩드레스도 없었고 호화로운 결혼식 파티도 없었습니다. 울퉁불퉁한 흙길만 있었고 한 젊은 남자가 소녀를 업고 언덕을 가로질러 작은 개울을 건너는 가운데 마을 사람들의 단순한 환호 소리만 들렸습니다. 메이는 마을 여성들이 직접 꿰맨 전통 의상을 입었습니다. 그녀의 목에는 탐 씨가 소중히 간직하고 있던 고인이 된 아내의 오래된 은목걸이 한 쌍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남편의 집으로 가기 전에 그것을 그녀의 손에 쥐어주었다. 이것은 당신의 어머니가 남긴 것입니다. 이제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을 내 딸이라고 생각하세요.
구름이 숨 막혔다. 그녀는 인생에서 처음으로 진짜 집이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날 저녁 관습에 따라 신부는 신랑 가족이 조상 제사 의식을 거행할 때까지 대기실에 앉아 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정 씨의 집에는 삶은 닭고기 한 그릇과 찹쌀밥 한 냄비가 담긴 작은 쟁반 하나뿐이었습니다. 늙은 탐은 메이의 그릇에 고기 한 조각을 넣었다. 그의 목소리는 쉰 목소리였다. 이 가족은 가난해서 가진 게 별로 없어. 하지만 밥이 있으면 내가 하나 먹을게. 너희들도 하나 먹을게. 클라우드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물이 고였다. 그녀는 언젠가 자신을 아버지라고 부를 사람이 생길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올드탐은 수다스러운 사람이 아니었지만 그날 그의 눈은 평소와 달리 따뜻했다. 그는 재능 있는 며느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아들 곁에 있어주고 함께 삶을 짊어질 사람이면 됩니다. 그날 밤 모두가 집에 돌아간 후 메이는 현관으로 나갔는데 거기에는 늙은 탐이 차를 마시고 앉아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서 있는 것을 보고 놀라서 뒤돌아보며 다시 외쳤다. 보세요. 메이는 고개를 숙이고 부드럽게 말했다. 아버지. 늙은 탐은 웃었다. 오랜 세월 홀로 살아온 탓에 나오는 드문 웃음이었다. 아, 그럼 지금부터는 아이를 하나 더 낳는 거군요. 산악 바람이 불어오면서 산악 지방의 추위가 느껴졌다. 하지만 그 작은 집에 새로운 불이 피워졌습니다. 새로운 가족이 시작됩니다. 메이가 며느리가 되고 나서부터 산 옆에 작은 집이 더 따뜻해진 것 같았다. 이른 아침 산봉우리 너머로 해가 아직 뜨지 않았을 때 늙은 탐은 일어나서 난로에 불을 피우고 물을 끓인 다음 뜨거운 차 한 주전자를 끓였습니다. 그는 오래된 대나무 의자에 앉아 차를 마시며 아들이 밭으로 나갈 도구를 준비하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정씨는 언제나 일찍 일어나 튼튼한 어깨에 깽이를 메고 아내가 정씨, 찹쌀밥 좀 먹고 나가. 배고프지 않으면 나가. 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뜨거운 찹쌀밥을 한 움큼 들고 달려나갔다. 정씨는 미소를 지으며 그것을 받아들인 다음 편리하게 아내의 작은 손을 잡고 살짝 꽉 쥐었다. 이렇게 좋은 아내가 있는데 배가 고프겠어요. 늙은 탐은 그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의 눈은 깊게 주름져 있었고 갑자기 기쁨으로 빛났습니다. 이 집에는 마침내 웃음이 생겼고 이 집을 돌봐줄 여자의 손이 생겼습니다. 인생은 힘들지만 우리가 서로만 있다면 모든 어려움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메이는 유능하고 수완이 풍부하여 집안일을 혼자서 해낸다. 짜기, 닭 키우기, 집 뒤에 있는 작은 나무줄기 돌보기까지. 매일 오후 라오탐이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면 메이는 이미 저녁 식사를 준비해 놓았습니다. 음식은 단순하지만 항상 따뜻해요. 그녀는 물 한 잔을 따라 그의 앞에 놓고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아빠, 배를 따뜻하게 해줄 물을 마셔요. 늙은 탐은 물잔을 들고 천천히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이렇게 좋은 며느리를 두었으니 중씨는 정말 행운이구나. 메이는 부드럽게 미소 지었지만 그녀의 눈 깊은 곳에는 여전히 걱정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가 남편의 집으로 돌아온 지 1년이 넘었지만 그녀의 배에는 여전히 좋은 소식이 없습니다. 매일 밤 그녀의 남편이 깊이 잠들었을 때 그녀는 조용히 배에 손을 얹고 기적을 기도했습니다. 처음에 그녀는 마을에서 들려오는 소문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시장에 갈 때마다 시냇가에서 빨래를 할 때마다 우연히 그녀의 귀에 이런 말이 들려왔다. 늙은 탐씨 집안은 복이 없을 거야. 아들이 결혼한 지 오래됐는데 아직 자식이 없구나. 메이에게 뭔가 문제가 있는 게 분명해. 사람들은 결혼해서 1년 뒤에 좋은 소식을 듣는데 그녀는 그 말은 메이의 가슴을 꿰뚫는 칼날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이고 그 말에 영향을 받지 않으려고 노력했지만 그날 밤 그녀는 잠을 이룰 수 없어 뒤척였다. 그녀는 아이들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이 시골 지역에선 후손이 없는 가족은 상실과 박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저녁, 메이는 현관에 앉아 어두운 하늘을 가로지르는 달을 멀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중씨는 나가서 그녀 옆에 앉았고 그의 손은 아내의 어깨에 부드럽게 얹어졌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메이는 고개를 숙이고 목이 메는 목소리로 말했다. 슬퍼요? 만약 제가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된다면요?
중씨는 눈살을 찌푸리며 아내를 향해 돌아서서 두 손으로 그녀의 작은 어깨를 꽉 잡았다. 무슨 헛소리야. 우리는 아직 어리고 아직 때가 아닌 것 같아. 메이는 고개를 가볍게 저으며 목소리는 바람처럼 작았다. 하지만 저는 두렵습니다. 언젠가는 당신이 저에게 지루해지실까봐 두렵습니다. 아버지가 실망하실까봐 두렵습니다. 트룽은 한숨을 쉬며 아내를 품에 끌어안았다. 바보 같으니. 당신은 내 아내야. 내가 남은 인생을 함께하기로 선택한 사람이잖아. 아이가 없더라도 우리는 함께 살 거야. 알겠어? 그 말에 메이는 목이 메었고 눈물이 남편의 어깨에 소리 없이 떨어졌다. 하지만 그녀는 중씨가 무슨 말을 하든 사회와 가족으로부터의 압박이 여전히 그녀의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늙은 탐도 그 소문을 들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중과 메이가 밭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그는 두 사람을 불러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말했다. 중, 내일은 아내를 데리고 검진을 받으러 가세요. 그 문장은 마치 메이의 심장을 꿰뚫는 칼과 같았다. 그녀는 고개를 숙였고 중씨는 그녀의 손을 꽉 쥐었다. 아빠, 당신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늙은 탐은 한숨을 쉬었다. 아무 생각도 안 해. 너희 둘 걱정만 할 뿐이야. 무슨 일이라도 생기면 내가 어떻게든 해결해 줄게. 메이는 입술을 깨물고 눈물을 참으려고 노력했다. 그녀는 시아버지에게 화가 난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만 화가 났습니다. 다음 날 중씨는 메이를 지역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의사는 두 사람을 꼼꼼히 진찰한 후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두 사람을 바라보았다. 자궁이 좀 약해서 임신이 평소보다 어려울 수도 있지만 불가능한 건 아닙니다. 건강하게 지내시고 약을 규칙적으로 드시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기다리세요. 그 말은 희망의 빛이기도 하지만 끊임없는 걱정이기도 합니다. 그날부터 중과 메이는 약을 찾아 사방을 뛰어다녔습니다. 누군가가 좋은 약초상이 있다고 말할 때마다 그들은 거기에 가서 온갖 종류의 중국 약과 베트남 약품을 복용했습니다. 시간이 흘렀지만 여전히 메이의 배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느 늦은 밤 메이는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조용히 현관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일 때문에 깡마르고 굳은 손을 내려다보더니 갑자기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목구멍에 막혔다. 늙은 탐은 방에 앉아 며느리의 울음소리를 듣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그의 가슴을 쥐어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그는 밖으로 나가 메이가 얼굴을 가리고 흐느끼며 어둠 속에 작은 몸을 웅크리고 있는 것을 보았다. 메이. 그녀는 놀라서 재빨리 눈물을 닦았지만 그는 모든 것을 보았다. 그는 그녀 옆에 조용히 앉으며 생각에 잠긴 듯한 눈으로 말했다. 당신이 슬픈 줄 알아요. 메이는 고개를 숙이고 두 손을 꽉 쥐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실망시켜드렸습니다. 올드탐은 한숨을 쉬더니 손을 뻗어 그녀의 머리카락에 살며시 얹었다. 바보야, 네가 뭘 잘못했니? 아무도 너를 탓하지 않아. 특히 나야. 메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눈물을 터뜨렸다. 늙은 탐은 마음이 아팠던 며느리를 조용히 위로했다. 내가 여기 있는 한 나는 여전히 너를 내 친딸로 생각할 거야. 괜한 소문에 흔들리지 마. 내 운명이 그런 거라면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자. 알았지? 메이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여전히 막연한 두려움이 남아있었다. 그녀는 알지 못했지만 운명의 진짜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5월에 깨지기 쉬운 기다림 속에 평화로운 나날이 지나갔다. 하지만 인생은 계속되고 농작물을 수확해야 하며 일을 소홀히 할 수 없습니다. 중씨는 아직도 매일 밭에 나간다. 그의 튼튼한 손은 재빠르게 메기를 휘두른다. 등은 땀으로 젖었지만 그는 여전히 미소를 짓는다. 요즘 살이 빠진 것 같아요. 메이는 남편 앞에 밥그릇을 놓으며 투덜거렸다. 중씨는 미소를 지으며 아내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다. 당신은 마른 게 아니라 나를 너무 사랑해서 그렇게 생긴 거예요. 하지만 그는 깊은 곳에서 전보다 더 피곤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최근에 가슴에 찌르는 듯한 통증이 점점 더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과로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그는 깜짝 놀라 깨어나는 밤이 되었습니다. 온몸이 차가워지고 마치 누군가가 자신을 질식시키는 것처럼 숨이 가빠졌습니다. 그날 태양은 하늘 높이 떠 있었고
푸른 옥수수밭이 지평선까지 펼쳐져 있었습니다. 중 씨는 밭 한가운데에 서 있었다. 그의 손에는 무거웠던 개니가 들려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흘러내리고 있었다. 그는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려고 했지만 갑자기 모든 것이 돌기 시작했고 하늘과 땅이 흔들리더니 어두워졌습니다. 그는 쓰러졌습니다. 멀리서 늙은 탐은 휘파람을 불며 장작꾸러미를 들고 집으로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바닥에 꼼짝도 하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보자 그의 온몸이 갑자기 얼어붙었다. 그는 장작꾸러미를 땅에 내던지고 아들을 향해 달려가 떨리는 손으로 머리를 들었다. 중 씨의 얼굴은 창백했고 호흡은 거칠었으며 입술은 보라색이었다. 이웃들은 비명소리를 듣고 달려가 도와주었습니다. 마을에서 가장 강한 남자가 대낮에 그렇게 쓰러질 수 있다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사람들은 서둘러 중 씨를 산에서 내려와 지방병원으로 옮겼다. 메이는 달려가서 남편이 들것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소리쳤다. 무슨 일이야? 아무도 그녀에게 대답하지 않았다. 오직 라오탄만이 대답했다. 그의 눈은 빨갛고 팔은 떨리며 목소리는 쉰 상태였다. 가자, 내 딸아. 공간은 하얗고 강한 살균제 냄새가 사람들을 질식시켰다. 중 씨는 여전히 침대에 누워서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메이는 그녀 옆에 앉아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고 그녀의 가슴은 아팠다. 문이 열리고 의사가 파일을 손에 든 채 들어왔습니다. 그는 라우탐을 바라보고 메이를 바라보며 동정심 가득한 눈빛으로 말했다. 환자 가족인가요? 나. 늙은 탐은 숨을 멈췄다. 메이는 다음 말을 들을 엄두도 못 냈다. 중 씨는 말기 위암입니다. 암세포가 전이되었습니다. 방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메이는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강타한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심장이 격렬하게 뛰고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어 고개를 계속 저었다. 아니, 말도 안 돼. 그는 아주 건강하고 매일 아침 출근하고 여전히 웃으며 나에게 말을 걸고 말도 안 돼. 늙은 탐은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그의 눈은 텅 비어 있었고 목은 말랐으며 손은 꽉 쥐고 떨고 있었다. 의사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우리는 그의 고통을 치료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가족들은 정신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늙은 탐은 아들의 침대로 걸어갔다. 그의 늙은 손이 중 씨의 야윈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내 아들아. 메이는 평생 처음으로 늙은 탐이 우는 것을 보았다. 눈물이 노인의 수척한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 후 며칠 동안 온 가족은 전 재산을 써서 중 씨를 치료했습니다. 그들은 밭과 유일한 들소를 팔았습니다. 늙은 탐은 사방에서 돈을 빌렸다. 그는 얻을 수 있는 모든 도움을 받아들였다. 메이는 밤낮으로 남편 곁을 지켰고 숟가락으로 죽을 떠서 남편 입에 먹였고 눈물은 소리 없이 그녀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중국은 점점 약해지고 있다. 날이 갈수록 그는 점점 야위어가고 호흡도 힘들어졌습니다. 기침이 너무 심해서 메이는 때때로 그를 꼭 껴안고 경련을 멈추게 해야 했습니다. 그녀는 남편의 속삭임을 듣고 깜짝 놀랐다. 그녀는 재빨리 몸을 숙여 그의 손을 잡았다. 여기 있어요. 여기 있어요. 중은 힘없이 미소 지었다. 울지 마. 메이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쉴 새 없이 흘렸다. 말하지 마. 버텨야 해. 집에 가서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만들어줄게. 괜찮아질 거야. 그렇지? 중은 고개를 살짝 저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숨결처럼 쉰 듯했다. 당신은 살아야 해요. 저를 위해 살아주세요.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남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는데 마치 자신이 손을 놓으면 남편이 사라질 것 같은 두려움이 느껴졌다. 안 돼. 날 떠나지 마. 너 없이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 늙은 탐은 뒤에 서서 죽어가는 아들을 조용히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꺼져가는 기름 램프 같았다. 정씨는 미소를 지으려고 노력했다. 너는 강해야 해. 아빠는 아직도 너를 필요로 해. 메이는 비명을 지르며 그의 가슴에 머리를 얹었다. 눈물이 흘러내려 흰 담요가 젖었다. 중씨의 눈이 살짝 감겼고 그의 호흡은 점점 약해지다가 마침내 모든 것이 조용해졌습니다. 더 이상 기침도 약한 호흡도 없었다. 병실은 남편을 잃은 젊은 아내의 숨막히는 흐느낌과 자식을 잃은 아버지의 조용한 흐느낌으로만 가득 찼다. 늙은 탐은 손을 꽉 쥐었고 어깨가 떨렸다.
그는 인생에서 많은 상실을 겪었지만 외아들을 잃은 고통은 그의 마음을 산산이 조각냈습니다. 그는 아들의 침대 옆에 조용히 서서 그의 창백한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눈물로 인해 갈라졌다. 당신이 떠나면 우리 둘은 어떻게 살아갈까요, 중씨? 차가운 바람이 창문으로 불어들어왔고 그날 밤 하늘은 마치 방금 지나간 운명을 애도하듯 갑자기 비를 쏟아냈다. 중씨의 장례식이 끝난 후 작은 집은 언덕 사이에 조용히 서 있었고 우울하고 무서운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더 이상 매일 아침 울려 퍼지는 중씨의 웃음소리도 없고 옥수수밭 사이를 오가는 근육질의 모습도 없다. 오직 자식을 잃은 슬픔에 잠긴 늙은 아버지와 매일 절망에 빠져드는 젊고 무기력한 아내만이 있을 뿐이다. 메이는 다른 사람으로 변한 듯 아무와도 이야기하지 않았고 울지도 웃지도 않고 그저 창가에 조용히 앉아 먼 하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깡마르고 피부는 너무 창백해서 늙은 탐은 그녀를 불쌍히 여기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예전에는 메이가 항상 요리하고 청소하고 청이 집에 와서 같이 식사할 때까지 기다렸지만 지금은 메이가 음식에 손도 대지 않습니다. 늙은 탐은 며느리 앞에 밥그릇을 놓고 목소리를 낮추었다. 뭐라도 먹어.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잖아. 메이는 살짝 고개를 저으며 생기 없는 눈으로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배가 고프지 않아요. 늙은 탐은 젓가락을 꽉 쥐고 한숨을 참았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라는 걸 알면서도 며느리를 내버려 둘 수는 없었다. 메이, 나도 아들을 잃었지만 그래도 살아야 해. 너도 정씨는 네가 이런 삶을 살길 바라지 않아. 남편의 이름을 듣자 메이의 온몸이 떨렸다.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조용히 아버지의 손에 떨어졌다. 하지만 나는 왜 아직도 살고 있는 거지? 늙은 탐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는 그런 질문에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몰랐기 때문이다. 그가 알고 있는 건 중이 떠났어도 메이가 여전히 여기에 있다는 것. 그가 보호해야 할 아이라는 것뿐이었다. 하지만 그는 그것이 또 다른 비극의 시작일 뿐이라는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메이의 건강은 점차 악화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지 피곤함을 느꼈고 가끔은 팔다리가 이상하게 마비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그런 증상은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 라우탐은 집 뒤에서 나무를 자르고 있었는데 그때 부엌에서 접시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는 달려가서 메이가 바닥에 쓰러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은 떨리고 있었고 그녀는 공포에 질려 눈을 크게 뜬 채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노인이 그녀를 일으키려고 했지만 메이는 일어설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손을 보며 몸을 떨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빠,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느낄 수 없어요. 올드템은 마음속에 막연한 두려움이 솟아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침착함을 유지하며 며느리가 앉도록 도우려고 했지만 메이는 그가 내민 물그릇을 들어 올릴 수가 없었다. 그녀의 손이 떨렸고 물그릇이 땅에 떨어지면서 산산이 조각났습니다. 그녀는 눈물을 터뜨리며 절망적인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빠, 저한테 무슨 문제가 있는 거예요? 늙은 탐은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고 점점 약해지는 며느리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은 생기가 없었고 몸은 너무 야위어서 옷이 헐렁했다. 그는 며칠 동안 관찰한 끝에 메이가 더 이상 이전처럼 혼자 걸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다리는 눈에 띄게 약해졌고 걸을 때마다 언제든 쓰러질 것처럼 떨렸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그는 며느리를 지역 병원으로 데려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병원 안은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의사는 검사 결과지를 손에 쥐고 있었고 눈앞에 노인을 바라보며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당신은 환자의 친척이신가요? 늙은 탐은 고개를 끄덕이며 두 손을 모았다. 네, 며느리님. 무슨 일이시죠, 선생님? 의사는 한숨을 쉬고 종이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고 목소리를 낮췄다. 메이 양은 신경계와 운동계에 장애가 있습니다. 이 질환은 근육 조절에 영향을 미쳐 환자가 점차 걷는 능력을 잃게 되는 희귀 질환입니다. 늙은 탐은 마치 누군가가 가슴을 주먹으로 때린 것 같은 기분이 들었다. 그는 진정하려고 노력했지만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렸다. 치료할 수 있을까요? 치료할 수 있을까요? 의사는 고개를 저으며 후회에 찬 눈빛으로 말했다.
이 병은 매우 빠르게 진행됩니다. 지금은 증상 완화를 위한 약만 처방할 수 있을 뿐 회복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늙은 탐은 딱딱한 플라스틱 의자에 얼어붙어 앉아 있었고 그의 온몸은 마치 모든 힘을 잃은 듯했다. 그는 메이가 며느리가 된 첫날을 기억했습니다. 그 소녀는 언제나 재빠르고 수완이 풍부하고 언제나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녀는 점점 약해지는 몸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들이 집에 돌아왔을 때 메이는 결과에 대해 묻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추측했을 뿐 진실을 마주할 용기가 없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메이는 거의 침대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늙은 탐은 여전히 일찍 일어나 그녀에게 죽을 끓여서 숟가락으로 먹이곤 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먹어야 해. 포기하지 마. 메이는 감사함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제가 부담이라는 걸 모르세요? 늙은 탐은 그릇을 내려놓고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았다. 짐이라고? 그럴 줄은 몰랐어. 넌 내 며느리야. 청이 사랑하는 사람이잖아. 청은 이제 여기 없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어. 널 혼자 두지 않을 거야. 눈물이 메이의 참백한 뺨을 타고 소리 없이 흘러내렸다. 그 후 며칠 동안 그들의 삶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라우탐은 매일 메이를 현관으로 데리고 나가 앉혀서 신선한 공기를 마시게 합니다. 날씨가 추웠기 때문에 그는 그녀를 따뜻하게 해주기 위해 불을 피웠습니다. 식사 때마다 그는 조심스럽게 한 스푼의 밥을 나에게 먹여주었다. 하지만 가장 어려운 일은 며느리를 처음으로 목욕시키는 일이었습니다. 탐 씨가 메이를 집 뒤로 안고 가자 메이는 아빠 못해요. 너무 부끄러워요. 라고 소리쳤다. 늙은 탐은 며느리의 앙상한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너는 내 딸이야. 이제 네가 스스로를 돌볼 수 없잖아.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메이는 그의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 아이처럼 흐느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늙은 남자가 매일 며느리 곁을 지키며 아이처럼 돌보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는 외부인의 소문에 신경 쓰지 않았고 호기심 많은 사람들의 눈에도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그녀는 단순한 며느리가 아니라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의 유일한 남은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메이가 걸을 수 없게 된 후로 산비탈에 있는 작은 집은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탐 씨는 매일 아침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지만 잠자리에 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며느리를 돌보기 위해 식사와 물 한 모금까지 일어난다.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메이에게 죽을 숟가락으로 떠먹이는 동안에도 손은 여전히 떨리지 않았고 낡고 부드러운 수건으로 그녀의 입가를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처음에 메이는 시아버지가 자신을 돌보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탐 선생님이 그녀를 일으켜 세우고 현관으로 데리고 나가 신선한 공기를 마실 때마다 그녀는 부끄러움과 상처를 느껴 목이 메었습니다. 아빠, 더 이상 그러지 마세요. 제가 스스로 돌볼 수 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아빠가 마치 아이처럼 그녀를 걱정하는 모습을 볼 때마다 눈물이 고였다. 하지만 늙은 탐은 그저 고개를 저었다. 그의 눈은 부드러우면서도 단호했다. 내가 스스로를 돌볼 수는 없어. 난 네가 영원히 그런 곳에 누워있도록 내버려 둘 수 없어. 내가 너를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 메이는 고개를 숙이고 힘없는 손으로 담요 끝을 움켜쥐었다. 그녀는 그가 옳다는 것을 알았지만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조용한 희생, 그 가냘픈 어깨에 모든 것을 짊어지고 가는 그의 모습이 그녀의 마음을 아프게 했다. 처음에 메이를 목욕시키는 것이 그녀를 가장 당황하게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그녀는 몸이 너무 약해서 스스로 움직일 수 없었지만 그를 밀어내려고 저항했습니다. 아니요, 아버지. 저는 이럴 수 없어요. 차라리 죽겠어요. 올드탐은 한참 침묵하더니 그녀의 어깨에 살며시 손을 얹었다. 그의 목소리는 마치 어린아이에게 속삭이는 아버지의 속삭임 같았다. 메이, 너는 청이 딸이구나. 청은 이제 여기 없지만 나는 여전히 여기 있단다. 너는 스스로를 돌볼 수 없단다. 내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니? 그 말은 마치 메이의 가슴을 찔러 넣는 칼과 같았다. 그녀는 울음을 터뜨렸고 창백한 뺨을 타고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녀는 더 이상 저항할 수 없었고
그의 품에 안겨 흐느끼며 울기만 했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탐 씨가 메이를 안고 현관으로 나가 시원하게 식힐 때마다 몰래 눈빛을 주고받고 속삭이는 대화만 주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점차 잔혹한 이야기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봤지? 며느리 곁을 하루 종일 맴돌고 품위도 없어. 늙었는데도 하루 종일 며느리를 껴안고 다닌다니 누가 믿겠어? 이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상하게 생각하더군. 얼마 전에 정 씨가 세상을 떠났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이렇게 붙어 있다니 그 집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누가 알겠어? 마을 시장부터 어른들의 모임까지 마을 곳곳에서 소문이 퍼졌습니다. 처음에는 낯선 사람들 뿐이었지만 나중에는 친척들조차도 탐 씨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그가 메이의 몸을 닦기 위해 뜨거운 물을 끓이는데 바쁠 때 먼 친척인 하이 부인이 집에 왔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시큰둥했다. 탐 씨, 솔직히 말해서 이건 좋지 않아요. 아무리 시아버지와 며느리라 해도 같이 사는 남자와 여자는 거리를 둬야 해요. 늙은 탐은 멈춰섰고 그의 늙은 눈은 천천히 그녀를 올려다보았다. 그의 목소리는 억제로 인해 쉰 목소리였다. 하이 부인, 당신은 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이 부인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팔짱을 끼고 집 기둥에 기대섰다. 내 말이 틀렸다는 건 아니지만 이웃들이 다 수군거리고 있잖아. 며느리를 목욕시키고 매일 데리고 다니잖아. 누가 보면 의심하지 않겠어? 그녀가 한 말 한마디가 마치 그의 가슴을 찔러 넣는 칼과 같았다. 그는 너무나 많은 괴로움과 상실을 겪었지만 주변 사람들이 자신을 그렇게 의심스럽게 바라보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늙은 탐은 손을 탁자에 내리치며 분노에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제가 며느리를 안고 있다고 하셨잖아요. 며느리는 혼자 걸을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고 먹을 수도 없는데 누가 돌봐주겠어요? 당신이나 이 마을 사람 중 누군가가 와서 도와줄 수 있을까요? 하이 부인은 말을 잃었지만 여전히 단호하게 말했다. 어차피 안 될 거예요. 시립병원에 보내서 돌봐줄 사람을 구하는 게 어때요? 그러면 조만간 그의 편판만 더 나빠질 거예요. 메이는 방에 누워 모든 말을 듣고 있었고 눈물은 베개를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녀는 탐 선생님이 무슨 일을 겪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그녀를 보호하고 있는지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독서를 막을 수 없었다. 그날 밤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늙은 탐을 불렀습니다. 아빠, 저는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아요. 더 이상 모든 사람의 눈을 견딜 수 없어요. 늙은 탐은 깜짝 놀랐다. 그는 걸어가 침대 옆에 앉았다. 그의 거친 손은 메이의 작은 손을 잡고 있었고 그의 목소리는 감정에 쉰 듯했다. 메이, 그런 말 하지 마. 너는 내 딸이야. 네가 포기하게 둘 수 없어. 그런데 저와 아빠에 대해 그런 말을 하더군요. 그 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요. 그녀는 숨이 막혔고 얼굴에 눈물이 흘러내렸다. 늙은 탐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다가 그의 목소리를 낮추었다. 그의 목소리에는 고통이 가득했지만 동시에 결의가 담겨 있었다. 그들은 이해하지 못할지 몰라도 나는 이해해. 내가 나를 필요로 한다는 걸 알아. 메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늙은 아버지의 품에 머리를 파묻었다. 소문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작은 집에서 삶의 혹독한 시련 속에서도 아버지는 모든 것을 희생해야만 하더라도 며느리를 굳건히 보호합니다. 올드템과 메이에 대한 소문은 더 이상 남의 등 뒤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마치 마른 숲에서 타오르는 불과 같았고 마을 전체로 퍼져나가며 매 장터와 매 끼니마다 주인공이 되었다. 정말 상상도 할 수 없어요. 며느리를 너무 사랑해서 매일 안고 조금씩 돌봐주는데 아무 의도 없이 그렇게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얘들아, 아들은 얼마 전에 죽었는데 시아버지와 며느리는 아직도 꼬투리 속의 완두콩처럼 서로 꼭 붙어 있잖아. 정말 보기 흉하구나. 그 독설은 마을에 퍼졌을 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도 전해졌습니다. 익명으로 악의적인 내용의 신고가 마을에 접수되었습니다. 탐 할아버지가 며느리에게 부적절한 행동을 하고 있으며 마비된 며느리의 상태를 이용해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끔찍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당국에 즉시 수사를 요청하십시오. 그날 아침 탐 씨가 메이에게 죽을 먹이고 난 직후 마당에서 개 짖는 소리가 들리고 그 다음에는 서둘러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그가 반응하기도 전에 엄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다. 템 삼촌, 집에 계십니까? 저희는 지역 공무원입니다. 삼촌을 사무실로 초대해서 일하게 해주세요. 늙은 탐은 깜짝 놀라 그릇을 내려놓고 문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세 남자가 거기에 서 있었는데 그중 한 명은 간부복을 입고 있었고 그의 표정은 진지했습니다. 방 안의 구름이 그 소리를 듣고 떨었다. 그녀는 시아버지의 소매를 잡고 힘없는 목소리로 아버지, 저 사람들은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거예요? 라고 말했습니다. 늙은 탐은 며느리의 마른 손을 꽉 쥐었고 그의 눈은 갑자기 흐려졌습니다. 그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었고 그 소문이 헛소문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일어나 문으로 가서 낮은 목소리로 무슨 일로 나를 공동체에 초대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경찰관은 잠시 그를 바라보더니 목을 가다듬으며 말했다. 저희와 함께 가시죠. 몇 가지 분명히 하고 싶은 게 있습니다. 늙은 탐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낡은 셔츠를 고쳐 입고 다시 메이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걱정과 두려움이 가득한 눈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아버지, 그는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희미하고 씁쓸했다. 괜찮아요. 제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려주세요. 그러고 나서 그는 돌아서서 조용히 그들을 따라갔다. 지역위원회 본부에선 작은 방 안이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올드탐은 3명의 경찰관 맞은편에 앉아 있었고 경찰관들의 눈은 주의 깊게 살폈다. 그 집단의 리더인 듯한 중년 남자가 테이블 위에 파일을 올려놓았는데 그의 목소리는 심각했다. 탐 삼촌, 우리가 당신을 여기로 초대한 이유를 아십니까? 늙은 탐은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추측할 수 있어요. 경찰은 파일을 열어 불만 내용을 큰 소리로 읽었습니다. 각 단어, 각 문장은 마치 탐 씨의 심장을 자르는 칼과 같았습니다. 그는 읽은 후 글을 올려다보며 더 진지한 목소리로 말했다. 이러한 비난에 대해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늙은 탐은 주먹을 꽉 쥐고 늙은 눈을 크게 떴지만 피하지는 않았다. 저는 이제 거의 60살인데 평생 아들 하나밖에 낳지 못했어요. 아들은 세상을 떠났고 며느리만 남았어요. 며느리는 아프고 병상에 누워서 스스로를 돌볼 수 없어요. 제가 도와주지 않으면 누가 도와주겠어요? 그는 분노에 목이 메어 그들을 바라보았다. 내가 그녀를 안을 때마다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아? 그녀는 내 아들의 아내이고 내 며느리이고 내 딸인데 내가 무슨 잘못을 해서 여기까지 끌려왔어? 방 안에 있는 사람 중 누구도 감히 말을 할 수 없었다. 한 젊은 경찰관이 자신의 기록을 내려다보며 혼란스러운 표정을 지었다. 지도자는 한숨을 쉬며 목소리를 부드럽게 했다. 템 삼촌, 당신을 의심하고 싶지는 않지만 여론은 매우 논쟁적입니다. 결론을 내리기 전에 직접 가서 확인해 봐야 합니다. 늙은 탐은 희미하게 미소 지었다. 그럼 가봐.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내 눈으로 직접 확인해 봐. 그날 오후 일단의 공무원들이 탐 씨의 집에 왔습니다. 작은 나무집이 산과 숲 한가운데에 조용히 자리 잡고 있습니다. 현관 앞에는 깔끔하게 잘라놓은 장작이 쌓여 있습니다. 그들이 안으로 들어가자 메이가 낡은 대나무 침대에 누워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의 몸은 몹시 쇠약해 보였고 얼굴은 창백하고 무섭게 보였다. 그 방에는 선반에 깔끔하게 정리된 몇 개의 오래된 옷 외에는 가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한 여성 경찰관이 다가와 메이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다. 메이 씨, 탐 씨가 당신에게 무슨 잘못을 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구름이 걷혔습니다. 그녀는 시아버지를 돌아보았고 그가 깊은 생각에 잠긴 눈으로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 주름진 피부 뒤에는 말할 수 없는 고통이 있습니다. 그녀는 손을 꽉 쥐었고 감정의 신 목소리로 말했다. 아빠가 아니었으면 저는 오래전에 죽었을 거예요. 그 문장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늙은 탐은 돌아섰습니다. 그는 누구에게도 자신의 눈물을 보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대표단의 수장은 눈앞의 광경을 바라보며 눈을 점점 크게 떴다. 그는 소박한 집을 바라보고 탐 씨가 며느리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그런 사람을 의심하는 게 잘못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는 한숨을 쉬며 다른 사람들에게로 돌아섰다. 집에 가자. 그들은 떠났지만 메이와 늙은 탐은 여전히 그 인물이 길 아래로 사라지는 것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늙은 탐은 의자에 몸을 숙이고 크게 한숨을 쉬었다.
마침내 그들은 이해했습니다. 메이는 그의 손을 꽉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약했지만 단호했다. 아버지, 이런 일을 겪게 해서 미안해요. 늙은 탐은 미소를 지으며 가느다란 손을 그녀의 머리카락에 얹었다. 넌 정말 멍청해서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네가 살아있는 한 난 아무것도 두렵지 않아. 그날은 날씨가 시원하고 바람이 불었으며 오해와 거친 소문을 씻어내듯 부드러운 소나기가 내렸습니다. 하지만 탐과 메이는 그 도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정부가 떠난 후로는 탐과 메이 이야기를 언급하는 사람은 더 이상 없었다. 소문은 갑자기 그쳤고 마을에는 침묵이 흘렀다. 사람들은 자신들이 틀렸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어느 날 아침 탐 씨에게 거칠게 말하던 하이 부인이 조용히 그의 집에 찾아왔습니다. 그녀는 죄책감으로 가득 찬 눈으로 거기 서 있었고 그녀의 팔에는 쌀 바구니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템 삼촌, 삼촌과 메이를 위해 밥을 가져왔어요. 죄송해요. 늙은 탐은 난로에 불을 붙이고 있었는데 그가 방금 일을 멈췄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는 하이 부인을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비난이나 원망 없이 가볍게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점차적으로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씩 모여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쌀 몇 킬로그램을 가져왔고 어떤 사람들은 야채를 가져왔고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동전 몇 개를 몰래 건네주기도 했습니다. 탐씨, 화내지 마세요. 우리가 틀렸어요. 메이의 병을 낫게 해주세요. 메이는 너무 어려요. 자신을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진지한 눈빛으로 앞에 서 있는 모습을 보며 탐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오히려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다. 하지만 그를 가장 놀라게 한 것은 마을장의 결정이었습니다. 그날 마을 전체가 모였습니다. 마을의 수장이 일어서서 목소리를 낮추었다. 좋은 사람들에게 험담이 상처를 주도록 내버려둔 것은 잘못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할 때가 아니라 행동할 때입니다. 그 회의 이후 모금 활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적게 가진 사람은 적게 기여하고 많이 가진 사람은 많이 기여한다. 단 며칠 만에 메이를 시립병원으로 데려갈 만큼의 돈이 모였습니다. 출발 당일 마을 사람들이 모두 그를 배웅하러 나왔고 모두가 이렇게 조언했습니다. 거기로 가서 치료를 받고 돌아와라, 아들아. 탐씨,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가 당신을 위해 집을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메이는 차에 앉아 예전에는 비난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자신을 가장 많이 도와준 사람들을 보자 눈물이 고였다. 늙은 탐은 그녀의 손을 꽉 쥐었고 그의 목소리는 쉰 상태였다. 노력해야 해요. 알겠어요? 메이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눈은 다시는 가질 수 없을 희망으로 빛났다. 메이는 도시에서 특별한 물리치료를 받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은 고통이 너무 심해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어느 날 의사가 그녀에게 다리를 쭉 뻗으라고 했을 때 그녀는 날카로운 통증 때문에 비명을 지르고 땀을 많이 흘렸습니다. 저는 못해요. 너무 아파요, 아빠. 저는 못해요. 늙은 탐은 그녀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그의 눈은 붉었지만 그는 여전히 결심했습니다. 꼭 해야 해. 이미 너무 많은 걸 겪었잖아. 이 작은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야. 메이는 눈물을 터뜨리며 입술을 깨물고 다리를 조금이라도 들어 올리려고 애썼다. 일주일, 한 달, 세 달. 늙은 탐은 매일 며느리 곁에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자선 식사를 요청하고 병원을 돌아다니며 의사들에게 질문합니다. 그는 나이가 들었지만 아버지가 자기 자식을 보호하는 것처럼 그의 의지는 여전히 강했습니다. 메이가 서 있는 법을 배우던 시절 넘어질 때마다 너무 아파서 포기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쓰러질 때마다 탐씨는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깊고 따뜻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일어나, 아들아. 처음 몇 번은 그녀는 고개를 저었고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점점 일어서는 법을 배웠고 나무 목발을 짚고 조금씩 걷는 법도 익혔습니다. 8번째 달의 그날 아침, 메이는 자신의 다리를 내려다보았다. 한때 쓸모없다고 여겨졌던 그 다리였지만 이제 그녀는 그 다리에서 힘을 느꼈다. 의사가 다가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은 목발 없이 걸어보세요. 그녀의 심장은 쿵쾅거렸고 그녀의 손은 의자 팔걸이를 꽉 쥐고 있었다. 그녀는 늙은 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와 함께 모든 것을 겪어온 아버지였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고개만 끄덕였다. 그녀는 심호흡을 한 다음 온 힘을 다해 다리를 들어 올렸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구름이 떨리고 그들의 몸은 곧 떨어질 것 같았다. 그런데 그 순간 늙은 탐이 달려와 그녀를 도와주지 않고 그저 그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제가 했어요. 클라우드는 울음을 터뜨렸다. 수년 만에 그녀는 스스로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같은 방에 있던 의사, 간호사, 환자들은 모두 박수를 쳤지만 메이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들을 수 없었다. 그녀는 늙은 탐의 눈물 어린 얼굴만을 보았다. 처음으로 그는 고통 없이 울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달려가 마치 아이처럼 그를 꼭 껴안았습니다. 아빠, 저는 설 수 있고 걸을 수 있어요. 늙은 탐은 그녀의 등을 두드리며 그의 목소리는 떨렸다. 잘했어요, 내 딸아. 그날 그 병실에서 모든 상실과 고통, 오해를 겪었던 두 사람에게 마침내 삶의 한 줄기 빛이 비쳤습니다. 8개월간의 힘겨운 치료 끝에 메이는 마침내 두 발로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침대에 움직이지 않고 누워있는 약한 여자가 아니었고 남편을 잃은 고통 속에서 무기력한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그녀는 그 어느 때보다 더 강해져서 일어선다. 마을로 돌아가는 날 버스는 울퉁불퉁한 비포장 도로를 따라 달렸습니다. 메이는 창가에 앉아 눈앞에 푸른 산이 점점이 나타나는 것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그녀의 가슴은 형언할 수 없는 감정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녀 옆에는 늙은 탐이 조용히 바깥을 바라보고 있었고 그의 늙은 눈에는 약간의 그리움이 빛나고 있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녀는 그의 마음속에 수백 가지의 생각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차가 마을 문 앞에 멈추자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환영했다. 한때 그녀를 의심하고 험담하던 사람들은 이제 그녀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후회, 동정, 심지어 감탄의 눈빛이었습니다. 탐 씨를 큰 소리로 비난하던 하이 부인은 부드럽게 눈물을 닦았다. 메이, 다시 걸을 수 있게 됐어! 기적이야! 누군가가 그녀의 손을 잡고 어깨를 두드렸다. 하지만 재회의 기쁨 속에서도 메이는 여전히 가슴에 날카로운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늙은 탐을 바라보았고 그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전히 마른 몸매였고 여전히 흰 머리카락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훨씬 나이가 들어 보인다. 군중은 점차 흩어졌고 모두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현관 앞에는 아버지와 아들만 서 있었습니다. 아빠, 메이가 목이 메어 말했다. 늙은 탐은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그의 목소리는 바람처럼 부드러웠다. 아, 집에 왔구나. 메이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그의 품으로 뛰어들어 마치 아이처럼 그를 꼭 껴안았다. 아빠가 없었다면 저는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오늘 늙은 탐은 그녀의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의 눈은 붉어졌습니다. 넌 정말 멍청한 놈이야. 잘만 살아. 내가 아무리 고생해도 그만한 가치가 있어. 돌아온 뒤 메이는 점차 정상적인 생활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녀는 다시 걷기 시작했고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가벼운 일을 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는 점차 미소가 돌아왔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생각이 남아 있었다. 그녀는 이런 식으로 계속 살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라오탐에 대한 그녀의 감정이 피처럼 깊었지만 그녀는 여전히 여자였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새로운 가족이 필요하다는 걸 알았습니다. 남은 인생을 함께 보낼 수 있는 남자를요. 그리고 그때 그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마을에 사는 호앙이라는 남자가 있는데 그는 중시의 어린 시절 친구로 오랫동안 그녀를 비밀리에 돌보아 왔습니다. 어느 날 오후 그는 야생화 꽃다발을 들고 그녀의 집에 왔습니다. 5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메이는 그를 바라보았고 그녀의 심장은 갑자기 더 빨리 뛰기 시작했다. 당신이 말했잖아요. 황은 심호흡을 한 뒤 진지하게 그녀를 바라보았다. 당신이 많은 고통을 겪었다는 걸 알지만 허락만 해준다면 당신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요. 메이는 아무 말도 없이 그를 바라보았는데 그녀의 눈은 약간 혼란스러웠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속으로 그것을 영원히 피할 수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호황은 따뜻한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저는 누구도 대신하고 싶지 않아요. 그저 당신이 다시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알려주고 싶을 뿐이에요. 그 말은 마치 그녀의 가슴을 꿰뚫는 칼과 같았습니다.
당신은 행복할 권리가 있나요? 그렇죠. 하지만 탐 씨는요? 그날 밤 메이는 늙은 탐과 함께 불 옆에 앉았습니다. 그녀는 무거운 마음을 안고 뜨거운 차잔을 손에 들고 돌렸다. 마침내 그녀는 주저하는 눈으로 그를 올려다보았다. 아빠, 만약 제가 다시 결혼한다면 아빠는 저에게 화내실 건가요? 늙은 탐은 잠시 멈추더니 찻잔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그의 늙은 눈은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픈 미소였습니다. 화가 났어요. 하지만 슬퍼요. 메이는 입술을 깨물었고 눈가에 눈물이 고였다. 아빠, 늙은 탐이 손을 내밀어 그녀의 손을 부드럽게 잡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여전히 침착했다. 저는 아들을 한 번 잃었습니다. 당신이 더 이상 죽은 사람처럼 살기를 바라지 않습니다. 클라우드는 울음을 터뜨렸다. 하지만 아빠, 당신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없으면 누가 당신을 돌봐줄까요? 늙은 탐은 조용히 한숨을 쉬며 멀리 바라보았다. 저는 제 인생의 절반 이상을 혼자 살았어요. 혼자 사는 게 익숙하지 않다고 생각하시나요? 클라우드는 고개를 저으며 움직였다. 안 돼. 널 혼자 둘 수 없어. 아니면 나랑 같이 살래? 늙은 탐은 그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저었다. 아니, 아들아. 난 여기 사는 게 익숙하거든. 여긴 중신의 집이고 중씨 어머니와의 추억이 담겨 있어. 난 다른 곳에는 어울리지 않아. 그녀는 무릎을 꿇고 그를 껴안고 흐느꼈다. 하지만 잘 모르겠어요. 늙은 탐은 그녀의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쓰다듬었고 그의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행복을 찾아라. 내 걱정은 하지 마. 메이는 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고 그녀의 눈물이 그의 셔츠를 적셨다. 그녀는 이것이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어려운 결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녀는 떠날 수 있지만 그녀의 마음은 영원히 여기에 남을 것입니다. 그녀를 위해 평생을 희생한 아버지가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 후 며칠 동안 메이는 늙은 탐과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그가 지붕을 고치고 마당을 청소하는 것을 도왔고 매 식사 때마다 그의 습관을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아침에 따뜻한 차를 마시는 것을 좋아했던 것, 항상 왼손에 젓가락을 쥐고 있던 것, 그들이 앉았던 의자를 조용히 바라보던 것. 그녀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싶었습니다. 이곳을 떠날 것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메이는 무거운 마음으로 짐을 챙겼다. 늙은 탐은 현관 앞에 서서 사랑이 가득한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지만 또한 후회가 섞인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가버렸으니 몸 조심해. 구름이 몰려와 그를 마지막으로 꼭 껴안았다. 아빠도 나를 잊지 마세요. 늙은 탐은 웃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쉰 상태였다. 내가 어떻게 너를 잊을 수 있겠어, 바보야. 그녀는 돌아서서 차에 탔고 얼굴에는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차가 굴러가며 현관 앞에 말없이 서 있는 앙상한 형체를 남겼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이것이 그들이 서로를 보는 마지막 순간이 아닐 것이라는 걸 몰랐다. 운명은 아직 두 사람을 완전히 갈라놓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러 해가 지나 메이는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 고통받은 끝에 그녀는 진심으로 자신을 사랑하는 남자를 만났습니다. 바로 그날 그녀에게 청혼한 남자 호황이었습니다. 그들은 작은 마을에 단순한 집을 짓고 평화롭게 살았습니다. 마을에서 너무 멀지 않았지만 너무 가깝지도 않아서 매일 옛 추억과 마주해야 했습니다. 메이는 남편과 아이 그리고 진짜 가족이 있습니다. 그녀는 인생이 그렇게 흘러갈 거라고 생각했지만 결코 잊을 수 없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매일 밤 잠든 아이를 바라보고 남편이 애정어린 말을 속삭이는 것을 들을 때면 늘씬한 탐 씨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녀는 가장 고통스러운 날들을 견뎌낼 수 있도록 그녀를 지탱해준 남자, 혈연 관계는 없지만 그녀에게 온 사랑을 준 아버지에 대해 다시 생각했습니다. 그는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 하고 궁금해했습니다. 어느 날 메이가 집을 청소하고 있을 때 누군가 그녀를 찾아왔습니다. 바로 하이 부인이었습니다. 한때 그녀를 비난했던 사람이자 그녀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처음으로 기부를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녀는 그녀를 바라보았는데 눈에는 약간 불안함이 엿보였다가 한숨을 쉬었다. 5월, 말씀드릴 게 있어요. 메이는 서둘러 의자를 꺼내 그녀에게 앉으라고 권했다. 갑자기 그녀의 마음에 막연한 불안감이 솟아올랐다. 무슨 일이에요, 삼촌?
하이 부인은 그녀를 바라보더니 천천히 말했다. 당신의 아버지, 탐 선생님은 매우 편찮으셔요. 그 문장은 메이의 가슴을 칼날처럼 찔렀다. 그녀는 깜짝 놀랐고 테이블 위에 그릇을 닦던 손도 떨렸다. 아빠. 하이 부인은 고개를 숙이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그는 연세가 많으시고 오랫동안 혼자 사세요. 요즘은 외출도 거의 안 하시고 집에만 계세요. 외출할 때도 있고 안 할 때도 있어요. 다들 친척 집에 가서 살라고 하시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다고 하세요. 메이는 일어섰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메이는 서둘러 자신의 물건을 챙겼다. 황이 퇴근하고 집에 돌아오자 어머니는 울면서 그에게 말했다. 황, 나는 고향으로 돌아가야 해. 아빠가 심하게 편찮으셔. 황은 아내를 바라보았다. 그의 눈에는 주저함이 조금도 없었다. 나도 같이 가자. 메이는 깜짝 놀라 당황하며 그녀의 손을 잡고 부드럽게 꽉 쥐었다. 아빠는 한때 나를 구해주셨고 내가 오늘을 살 수 있도록 온 인생을 희생하셨어요. 아빠에게 갚고 싶다면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메이는 남편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고 흐느끼며 울었다. 그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흐른 뒤에도 여전히 자신의 감정을 이해해 줄 만큼 관대한 남자가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차가 익숙한 길로 굴러갔다. 메이는 유리문 가까이에 앉아 대나무 줄기와 작은 개울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그렇게 빨리 그곳에 도착할 줄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문에 도착하자마자 차에서 뛰어내릴 뻔했다. 오래된 목조주택은 여전히 그 자리에 있지만 모든 것이 바뀌었습니다. 그가 앉아서 차를 마시던 계단은 이제 이끼로 뒤덮여 있습니다. 예전에 삐걱거리던 나무문은 지금은 훨씬 약해 보였다. 메이가 집으로 달려 들어왔고 그녀 앞에 낡은 침대에는 늙은 탐이 누워 있었다. 그는 전보다 훨씬 야위었고 머리카락은 하얗게 변했고 피부는 주름져 있었으며 한때 밝았던 눈은 이제 흐릿하고 약해졌습니다. 메이는 무너지는 듯했다. 그녀는 달려가 그를 껴안으며 눈물을 흘렸다. 아빠, 집에 왔어요. 늙은 탐은 눈을 살짝 뜨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잠시 그는 자신의 눈을 믿을 수 없었지만 익숙한 얼굴을 알아보자마자 그의 눈이 갑자기 붉어졌다. 메이, 너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너무 울어서 말도 할 수 없었다. 아빠를 혼자 둘 수 없어요. 늙은 탐은 힘없이 손을 들어 그녀의 얼굴을 부드럽게 만졌다. 내 딸아, 네가 돌아왔구나. 그 순간 오랜 세월 동안의 이별, 모든 오해, 모든 숨은 감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황은 부드럽게 들어와 아내의 어깨에 손을 얹고 늙은 탐을 바라보며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아빠, 메이와 상의했어요. 아빠를 돌보기 위해 여기로 돌아가겠습니다. 늙은 탐의 눈이 커졌다. 또 그렇게 말했나? 황은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에는 진심이 가득했다. 아빠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 사셨어요. 이제 아빠가 휴식을 취해야 할 때이고 자녀와 손주들이 아빠를 돌보도록 해야 할 때입니다. 늙은 탐은 메이를 바라보며 그의 손을 잡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숨죽여 들렸다. 아빠, 집에는 아무것도 없지만 아빠가 계시면 충분해요. 늙은 탐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고 그의 눈물은 주름진 뺨을 타고 조용히 흘러내렸다. 그 다음 날 그 작은 집에는 다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메이와 호황은 집을 수리하고 정원을 청소했습니다. 매일 아침 늙은 탐은 더 이상 불 옆에 조용히 혼자 앉아있지 않고 메이가 그에게 차를 따라주고 호황이 그가 마을을 돌아다닐 수 있도록 도와준다. 예전에는 거친 말을 하던 마을 사람들도 이제는 집을 지날 때마다 멈춰서서 인사를 합니다. 더 이상 아무도 감히 험담을 하거나 의심을 품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그들은 탐 씨의 친절이 결코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오후 지평선 위로 붉은 해가 질 무렵 늙은 탐은 메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를 바라보더니 부드럽게 말했다. 저는 매우 만족스럽습니다. 이렇게 오래 살았고 더 이상 후회는 없습니다. 메이는 울음을 터뜨리며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아빠, 그런 말씀 마세요. 오래 사셔야 우리가 고마움을 표현할 수 있어요. 늙은 탐은 부드럽게 미소 지으며 말했다. 아빠는 네가 효도하는 걸 바라지 않아. 아빠는 네가 행복하기만 바라지. 메이는 그를 바라보았다. 평생 그녀를 사랑했던 늙은 아버지의 모습을 바라보았다. 그 순간 그녀는 인생이 아무리 변하더라도 한 가지는 절대 변하지 않을 거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녀에 대한 그의 사랑과 그녀에 대한 그녀의 사랑입니다. 오랜 세월이 흐른 후에 늙은 탐은 마침내 더 이상 외롭지 않았습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줄을 읽었을 때 제 가슴은 정말 무너졌습니다. 나는 탐 노인이 메이에게 보인 무한한 사랑에 감동했을 뿐만 아니라 그 안에서 감사의 말 한마디 없이 다른 사람을 위해 온 삶을 희생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친절함은 때때로 가장 의심스러운 것 중 하나이다. 탐 씨는 평생 며느리를 사랑하고 보호하는 법만 알았지만 그 대가로 세상으로부터 수많은 멸시와 가혹한 말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그가 준 사랑은 악의적인 소문으로 왜곡되어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릇된 판단을 받으며 외로운 고통 속에 살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결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고 메이에게 살 기회를 주고 계속 강해질 수 있는 이유를 주기 위해 조용히 모든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는 변호를 받을 필요도 없고 칭찬을 받을 필요도 없고 누구에게 보상받을 필요도 없었습니다. 그가 원했던 것은 단 하나, 메이가 행복해하는 것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아마도 인간이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신성한 것은 무조건적인 희생일 것입니다. 탐 씨와 같은 사람이 얼마나 될까 궁금하네요. 평생을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보호하는 데 바친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그러다가 결국 의심의 악의적인 말을 듣게 되었을까? 아무도 모르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묵묵히 희생하고 어깨에 고통이 가득한 하늘을 묵묵히 짊어지고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는 삶 속에서 진실을 모른 채 보고 들은 것만으로 누군가를 성급하게 판단한 적이 얼마나 됩니까? 인생의 궁극적 진실은 여전히 친절에 관한 것이라는 걸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늙은 탐은 자신이 옳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가 없었고 경멸적인 말에 맞서 자신을 정당화할 필요도 없었다. 그는 조용히 자신의 사랑을 이용해 모든 것을 증명했고 결국 그는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추위 속에서 죽지 않았고 잊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심판을 받지 않고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아무리 늦었더라도 보상을 받았고 아무리 늦었더라도 사랑은 항상 이해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글을 감정이 가득한 마음으로 읽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인생에서 누군가의 조용한 희생을 생각하며 목이 메는 경험을 한 적이 있다면, 이 이야기가 당신의 마음을 울렸다면 아래에 댓글을 남겨 생각을 공유해 주세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를 잊지 마세요. 이 글을 공유하고 주변 사람들에게 전파해 주세요. 그러면 우리 모두 삶 속에 조용하지만 위대한 사람들을 감상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인간성, 연민, 삶의 가치에 대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유튜브 채널 소울 뷰티를 구독하는 것을 잊지 마세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